오래간만이야. 일생 우리나라 외과 의사를 200명을 양성하셨어. 그분들 동상 앞에 가서 내가 인사 꼭 하고 그러죠. 예빈 선생님, 오웅근 그런 데 인사하고 경건의 일이죠. 다리 근육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계단 보면 걸어 올라가요. 계단을 하루에 몇백 계단 걷죠.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살찌지 않게 해야지. 살이 찌면 걷기 힘들잖아요. 암은 예방됩니다. 암은 조기 전에 완치됩니다. 늦은 경우에도 완치가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편집하지 마세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현대 한국 암치료 세계 최고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피하고 방부제 같은 건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 갖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활을 잘해서 암을 예방해야지 도리가 없어요. 6.25 때도 우리 어머니 지혜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 대표 어머니 백설가이사였어요. 파버 선생님하고 내가 사진지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네, 자리하시죠.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내가 아주 우리 언론계에 아주 명망이 높으신 이 감독부에서 참 기뻐요. 네. 교수님께서는 의사로서, 암센터 원장으로서, 그리고 또 연세대 총장으로서 평생 우리나라 암 치료에 헌신해 오셨잖아요.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처음에 교수님께서 1974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처음 암 치료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어요? 참 격세지감이 있다고 할 거예요. 항상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학문이 때문에 암을 선택했고, 미국 가 공부할 때.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 암 치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50% 이상은 암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또 거기 하버드가 공부하게 된 거는 그 선생님이 표지를 보냈어요. 교육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여기 근무하고 경험 쌓아가지고 한국에 암 치료에 학문을 정착시키겠다, 교육으로. 그런 얘기해서 가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나와서 일생 그 학문을 종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학술은 회원이 된 거죠. 그 업적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했어요. 콜롬보 개혁에 의한 의료 협력으로 연세의료원 암센터가 개원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CO60 원격 치료기를 비롯해서 현대식 의료기구가 설치돼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물론 의사, 기술자 양성과 일반 계몽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1969년) 55년 전에 일본 정부의 정부대정부 원조로 연세암병원이 6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는 조그맣었죠. 규모가 3층에 있었어요. 방사치료기가 위주로. 근데 그렇게 나와서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나를 미국에 있는 교섭원에서 제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나왔거든요. 5년 후에 50년, 74년에 나왔죠. 방사치료기 범위를 넘어가는 암일 때 또 처음부터 항암제가 필요한 지금 필요한 약을 쓰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삼고초려를 시켰어요. 근데 부모님은 반대다 그래, 교육하는 걸. 이 항암제가
이 일정한 부작용이 있는데 일반 약처럼 부작용이 1mm 먹거나 10mm 먹거나 뭐 별 부작용이 없는 게 일반 약인데 항암제는 부작용에 들어가면 큰 부작용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을 유도하고 전문가 항암제만 공부한 소위 종양학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미국에 남아 있으면 한 사람의 종양학자로 한 사람의 암 전문가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 나오면 내 조국을 이 질곡의 역사 가지고 우리나라 항암제 수술 있는 사람 내가 나가면 소위 통합 암 치료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내가 나온 거예요. 소명감 하나로. 그때 다행히 우리 안 사람이 찬성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셋인데 나올 돈이 없어서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0불을 날 비행기 값을 대줬어요. 그 후에 나와서 내가 기부를 많이 해서 다 갚았죠. 그 소명감 하나로 귀국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귀국하게 참 그때 한국 못 살았어요. 74년에 참 그냥 뭐 석탄 떼고 구공탄이라고 있죠. 그래서 청계천 근처에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고가대로가 있을 때 고가도로 그 밑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매연이 심했어요. 그때 나와서 나름대로 일생을 보낸 겁니다. 그 사실은 내가 불을 하나밖에 안 켰는데 오늘 손님이 왔으니까 다 켜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암병원 진료하던 공간인데 이렇게 개조해서 사무실로. 그러니까 병원도 공간이 어렵잖아. 그러나 내가 학교에 헌신을 많이 하니까 나만은 이 교수실을 줬어요. 이거는 내 스승 세계의 종양 항암제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파버 선생님하고 내가 사제지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조 선생님은 누구신데 저렇게 위에 혼자? 김명선 선생님. 김명선 선생님, 내가 동상 참배하던. 세브란스의 정신에 속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시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에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의학으로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생리학으로 한국 사람은 처음으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919년에. 뭐 일간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이번에 젊어서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은 세계 암 지도자를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젊었을 때 갔어요. 이게 젊어서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미국의 암학회에 참석하고 각국에서 한 명이 초대했어요. 그냥 그때도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었어. 월급 가지고. 아니 내가 저번 누구한테 보여줬나? 이 가운에 내 미국에서 입고 와서 내내 여기 있을 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도 이거 입고 그 진료했어. 옛날에 60년 전에는. 이거 입고 저 미국서도 회진 다니고 강의도 하고. 이게 내가 입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입은 사람은 나만 입고 다니니까 학생들이 신기하겠어요. 근데 왜 여기다 청정이 입고. 한국에서 입는 거 안 입으시고 왜 이걸 입으셨어요? 가져왔으니까 뭐하러 돈을 들여 맞춰요. 가운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닌데. 내가 총장 때 출근하면 나를 도와주던 비서가 오늘 일정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적어줘요. 이게 일정. 몇 시에 누가 오고 몇 시에 누가 오고 이렇게 살았어요. 바쁘시면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없으셨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훌륭하지. 네? 우리 마누라가 많이 도왔지. 우리 안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이 바닥에 못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타이핑을 잘하기 때문에 내 미국 가서 많이 도움을 받았지. 타이핑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 가서 내가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취직해가지고 돈도 벌어가지고 같이 생활비도 하고 한 가지 차라고 우리 선생님, 시딩 파버 선생님이 얘기하는 cancer can be cured. 암은 완치가 된다. 그 철학을 몸에 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학제 치료 개념 도입하셨잖아요. 네. 다학제 치료 개념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암이라는 질환은 이게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질환이 아니에요. 뭐 결핵 그런 것처럼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암이라는 건 우리 모든 몸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불행하고도 암은 퍼지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근본적이지만 수술 이외에 치료 방법이 필요해요. 이게 누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헌신하는 사람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환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합적인 힘을, 이게 팀 어프로치죠, 팀. 이 암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수술을 할 때 입원해야 되죠. 그리고 수술 끝난 다음에 판정을 합니다. 방사치료하고 외과 선생님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재발할이 높으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환자는 처음부터 수술 못한다. 그러면 필요한 게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를 한국에서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좀 항암제도 종류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항암치료는 전문가가 필요하는데, 이 종합적인 항암제 치료를 수술, 방사치료, 항암제 치료, 이게 통합 치료를 할 수 있는 소위 멀티 디스플리너리 학제 간의 협조가 되는 치료. 그래서 유방 같은 것을 유방을 제거하면 그 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걸렸을 때. 그때는 그것만 유방 암덩어리만 덜어내고 거기다가 보조 물러가지고 유방 형태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방사치료하고 필요하면 항암제 써가지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데까지 발전했다. 두경관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결정하죠. 이거 수술을 먼저 할지, 그러면 방사치료를 먼저 할지 회의를 합니다. 각 환자가 오면은.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한 군데 모여. 이것이 고도로 발전된 학문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함께 진료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계획을 세워야 돼. 플랜이죠.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 일사불 하는 게 움직이죠. 그게 다 학제 치료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내가 이게 이 나이에도 돌아보면은 나 미국 처음 왔을 때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이게 외과 선생, 성형외과 선생 같이 들어가죠. 지금도 병원에 한 번씩 들르시고 주변 둘러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주 가죠. 한 번씩 들리는 게 아니고. 139년 전에 우리 전체 국민이 현대과학이 없었어요. 병이 나면 무당, 굿하고 전염병 막 돌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좋은 대학을 나온 그 알렌 선생님 의학 박사께서 나오셔서 우리나라 외과 의사를 200명을 양성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퍼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 동상 앞에 가서 내가 인사를 꼭 하고 그러죠. 대학에서 예빈 선생님, 오공 선생님, 그런 데 인사하고 경건해 주죠. 암병원 건립하기까지 무더니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병원도 종합병원으로 당시에 굉장히 유지가 잘 됐었는데 따로 암병원이 필요하다고 왜 판단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암이라는 거는 외과도 암 전문외과, 대장암만 전문하는 외과 의사가 있고 또 간암만 전문하는 외과 의사가 전부 다르잖아요. 폐암센터 그러면 폐암만 전문하는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공동 진료를 한다고. 그게 필요해요. 컨셉을 하는 병원에 가지고 폐암은 또
호흡기 내과에 갔다가 저 폐수술 한 데 갔다가 항암 치료받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그 센터에 모여서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는 암병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암병원이 없는 데서는 환자가 아주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을 잘해서 환자가 전국적으로 모이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완치가 되고 그러니까 병원 증축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제가 3층을 더 올렸어요. 연구소도 짓고 병동도 짓고. 그래서 또 항암 주사실도 늘리고. 지하 1층은 방사안치료실, 2층은 이제 검사실, 동의원사관 그런 게 있고 3층에 진료실이 있었어요. 내가 있는 3층. 여기서 전부 암병원. 초기 조그만 50년, 55년 전에 건립한 게 3층인데 내가 와서 몇 년 내에 6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참 세월이 빨라. 50년 전 생각이 나요. 이게 내가 암전문병 공사 일정을 내가 갖다 놓고 매일 체크를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붙여놓고 감리라는 거야, 내가 감리. 착공, 여기 있잖아요. 2010년. 4년 5개월. 저 땅 파는 거. 어? 이게 흙막이 가설물 및 토파기. 이렇게 오래 걸렸어. 감리하고 나가다가 불 끄러 들어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추를 집어넣었어. 이게 약간 쩔뚝하는 게 그랬어. 이 짝다리. 근육이 하나 잘려있어. 그 영광스러운 부상이지. 암병원의 외래 항암 진료실도 교수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소위 통원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내가 처음 정착시켰어요. 지방에도 잘 아시지만 대개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에서 한번 사몰고 오시잖아. 그분들이 여러 번 안 오게 해드려. 그것도 큰 도움이잖아요. 이왕 온 김에 검사가 밀려도 조금만 배려해주면은 당일 와서 여러 가지 검사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암병원이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항암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항암제 쓰면은 그분들의 생명을 아주 의미 있게 6개월 살 분을 2년 살게 해드린다. 큰 돈 안 들이고 고통 없이. 그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주사 맞으러 오고 그걸 의뢰 와서 맞고 가시게 집에 가시고 지방에서도 와서 맞고 가시게 해드리는 셔틀이 있어가지고 타고 오셔서 병원에 와서 맞고 또 셔틀 타고 나가 지하철로 가서 기차로 가서 가시게를 이런 제도가 좀 적적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한 20명이 이렇게 침대에 들어누우셔서 항암제 치료받는 걸 제가 시작했죠. 처음으로 한국 최초로. 그 10월 사람 입원시키면 가족은 누구도 간병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의뢰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체제 맺는 것이 항암제 의뢰 치료실입니다. 암병원은 하루에 1000명씩 와서 치료를 받잖아요. 주사 맞으러. 왜냐하면 암이라는 치료한다고 해도 6개월 내야지 1년 이렇게 추가 치료가 필요해요. 재발이 돼서 숨어있다가 암세포 나올 수 있어요. 내 명패가 붙어 있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는 항암 치료실을 맺는 거예요. 건축대. 이게 와서 저렇게 아픈 분들이 기다리고 주사 맞고 기다리는 환자들 보고 마음 아파하고 완치하기를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암 치료율이 엄청 좋아졌어요. 세계 항암제가 좋아져요.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도 나가고 면역 증강제도 나가고 세상이 엄청 달라졌어요. 50년 전에 내가 미국에서 나올 때부터. 암 치료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제2의 인터넷 공부 2시 3을 받았습니다.
시간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배송이 돼서 너무나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그럼 더 빨리 맞을 수 있겠네요. 그쵸. 제 시간에 맞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항암제 운반해주는 부분은 저희 주인님들이 담당을 해주고 계셨었는데 확실히 또 무거운 짐을 로봇이 또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깨짐 사고라든지 잘못된 발송 오류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더 많은 건수가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침 시간에는 항암제 조제만 되면 바로바로 투여를 시작을 하고요. 네, 오후에 근데 조제실을 늘고야 할 텐데 네. 그게 조제가 또 여기 항암제가 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량, 정말로 극도로 정량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리고 또 대부분 항암제가 혈관 주사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들어가나 그러면은 세모는 환자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헌신으로 정말 암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자기 부모가 이 사람이 내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형제다 그런 감정이 없으면 이 암센터에 근무할 때 참 고통스러워요. 환자들이 대기 시간이 좀 짧아졌죠.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0분마다 항암제를 수기 배송을 했는데 지금은 로봇이 5분마다 수시 배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 시간도 훨씬 줄었고 그 로봇이 대신 약품을 배송해 주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송이라든지 침상 정리라든지 간호사들 필요한 물품 정리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또 항암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휴가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 활용도 하게 되면서 시간의 근로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로봇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고 나는 간호사 선생들을 제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간호사상을 만든 취지가 그래서 그래요. 환자의 접촉점이거든. 환자가 대하는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그 아픔을 이해해 주는 분들이라고 어머니상 같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을 위로 격려해줘 환자분들을.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 한마디 해주면 면역세포가 증가돼요. 체내 면역세포. 제 이름 따서 감동 간호사상을 제정했어요. 5명을 상을 줍니다. 암센터 설립하는 날. 감동 간호사상. 왜냐하면 간호사가 접촉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또 제가 제 동료가 돈을 내가지고 좋은 학교 의학대상 같은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가장 우수한 교수들에게 주는 상. 그리고 또 제가 또 기부해서 가장 업적이 큰 스승에게 주는 김명선 상.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데 감명받아가지고 연구에도 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고 고통받는 생물을 고쳐주고 생명을 구해주는 정신을 영원히 남게 돼서 이 늙은이가 88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모를 기쁩니다. 네, 지켜줘야죠. 저는 78학번인데요. 본과 2학년 때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요. 그때 종양학 직접 가르치셨고요. 그때 시험을 보는데 아마 선생님 100점 맞은 사람이 한 2명밖에 없는데 100점 맞았습니다. 공부를 잘했어. 그리고 나는 1번 문제가 대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험지를 더 주고 우리 병원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공헌하신 우리 설립 선생님들의 동상에 대해서 그리라고까지 그랬어요. 그걸 가보고 잘 그리면 100점 줬어요. 이 양반이 우리 이 학자이 잘 그리네 100점을 드린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상 학생이 가보기 전에는 이것이 139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역사를 모르면 눈 가리고 사막 가는 거와 마찬가지. 항상 역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정신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 바른 길로 항상 가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에 그 설립자서부터 모든 선생님들을 다 기억하라고 그래서 역사의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지갑을 보니까 지갑이 다 헐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돈은 얼마나 신가요? 4만 원이 있더라고, 4만 원. 지갑이 다 헐고 그렇게 아주 그냥 겸손하시고 자기 자기에 대해서 쓰는 그런 일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당신 정년퇴임 하신 다음에 가지고 있던 뭐 집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교에다가 17억을 내셨어요. 행복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정말 나라도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모든 것이 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정말 아니할 말로 죽을 둥살둥 열심히 일한 거야. 그 총장님을 존경하니까 함께 일하고 모교를 해서 일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그 한국의 암치료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감동으로 이만큼 발전했는데 강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암치료 미래는 어떠할지 정말 암이 정복될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도 암은 없어지지 않아요. 암은 인류명화. 우리 역사와 같이 봤어요. 지금 미라에 있죠. 이집트 발견한 미라에서 유방암으로 죽은 환자를 알잖아요. 3,000년 전에. 이 암이라는 건 인류가 태어날 때 타고난 세포의 유전자의 변이로 그놈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할 거고 우리 운명과 같이 해요. 단 하나는 나이가 100살 이상 살 때까지 잘 관찰하면 우리가 세포적인 영백은 120살 정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피하고 또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그런 걸 걸러내가지고 예방해주고 첨가물, 방부제 같은 거 못 쓰게 규제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운동 이렇게 중요해요. 매일 5,000보 이상 걸으면 암 발생률이 떨어져요. 암 치료한 사람도 매일 5,000보 이상 걸으면 완치율이 올라가고 그런 걸 자꾸 계몽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갖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활을 잘해서 암을 예방해야지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세포나 암 생깁니다. 공포가 아니고 걸리지 말아야죠. 예방해서. 걸리면 빨리 발견하고. 그 걸려가지고 전이 되거나 그러면 암이 뼈로 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통이, 통증이. 그럼 뼈에 간 건 방사선 치료하면 좋아지는데 통증이 없어지지만 뭐 간으로 가가지고 담돌 막아가지고 황다리 와가지고 황다리 오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걸 피하려면 참 암은 인류 운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 그놈을 컨트롤해야 돼. 컨트롤. 암은 예방됩니다. 암은 조기 진단에 완치됩니다. 그러니까 암은 최신 치료로 늦은 경우에도 완치가 됩니다. 너무 약이 좋아져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건 편집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그 암 환자들이 비록 지금 불실하고 한 사람까지도 용기 갖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치워야 돼요. 편안한 여생을 지내야지 치매나 암이나 아주 고통스러울 때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밤새서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어떻게 가족이 같이 밤을 새우겠습니까? 일단 직장에 나가야 돼요. 위암도 조기 발견되면 초기 위암은 100% 내지 90% 내지 100% 완치되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지금 그걸 제가 이런 공개 방송에 나와 거짓말,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그 현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 한국 암 치료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교포들이 암 치료라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 암 완치율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해요. 로봇을 이용해 수술해요. 뭐 인공지능 탑재 로봇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으로 수술하니까 옛날에는 배를 째고 하던 건데 조금 배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로봇가 수술하니까 정밀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암제가 많이 발전돼 있어. 그래서 항암제로 나머지를 소독할 수 있는 건 다 소독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험부터 수술이 안 된다. 그럼 방사선 치료가 줄여가지고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 줄여가지고 폐암 같은 거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떼어내가라. 이제는 이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암세포가 표시자가 있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 리셉터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없었죠. 분자 생물학 발전으로 그걸 병리학자가 봐요. 아, 요 놈은 암세포가 한 7, 80%가 표적이 있으면 미술을 쏘면 미술이 표적을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인다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증강시켜가지고 훈련시켜 면역세포를 증강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암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면역 주사를 주면은 우리 몸에 T셀이 생겼어요. 군대 우리 특전단 같은 군대가 있거든요. T셀 특전단입니다. 왜? 그리고 나머지는 T셀의 NK 세포가 기능을 항진시켜줘서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완치율이 그 무섭던 폐암, 내가 미국에서 처음 왔더니 미국에서도 그렇고 폐암이 15%, 20%밖에 완치가 안 됐어요. 특히 소세포성 폐암이니 또 폐빠지 그 완치가 안 돼. 요새는 폐암이 70% 이상 완치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암과의 투쟁이 첨단 과학이 필요하고 일종의 우리 몸과 적과의 투쟁이다. 암세포는 일단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적이 아닙니까? 적을 선별할 때 끝까지 잡아야지. 공비 잔당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학문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리가 세포를 갖고 있는 한 또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한은 아무나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이 발생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발생할 수 있는 기관을 떼어내지. 안젤리아 조리라는 배우 아시죠? 자기 언니가 유방암, 난소암이 걸린 거 알고 자기도 조사하니까 똑같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자기 유방하고 난소를 제거했잖아요. 그럼 뉴스에 나와 알죠. 요새는 그런 유전자 치료도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그런 암 발생 요인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암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걸 유전자 가위로 들어가서 절단을 하고 정상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술까지 연구돼 가지고 그 유전자 가위에 인공위전을 탑재해서 효율이 90%까지 올라가는 연구하는 우리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돼. 유전자 가위 노벨상을 탔죠. 유전자 가위 개발한 분이. 근데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가장 마음 쏟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요새 이제 우리 나이에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공부를 하죠. 교육방송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육방에서도 참 좋은 영어 교육도 많이 해요. 나는 미국에서 내 영어를 참 잘하는 폭인데도 거기 소위 네이티브 스피커가 미국 난 사람처럼 수고 같은 게 부족하고 그래. 전치사도 얼마나 어려워요.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고. 그리고 발성, 한국은 단음이죠. 영어는 리드미카라는 언어거든. 그걸 배우죠. 천사장 써요. 내가 노트에 쓰면서 노트가 몇백 권 뭐 써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작은 환경운동을 주로 합니다. 뭐 글로벌 케어 이쪽으로도 신경 많이 쓰시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돈을 2천만 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25년 딱 됐는데 2천만 원을 내가 줘서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내 제자는 루안다 반란 나가지고 막 민간인 사건데 거기까지 가서 물론 자기 비행기는 자기가 옮고 가서 했어요. 이게 그로바르케어에서 봉사라고 그러니까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그로바르케어에 의사들이 나가 있어요. 이 코이카에서 지원을 해주죠. 근데 거기 그로바르케어 소속 선생이 모로코에 가면 모로코에 혈액이 이렇게 많아요. 혈액 트위치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모로코 혈액 트위치 큰 공헌을 했어요. 암센터 원장님 하셨고 뭐 의료원장님도 하셨고 총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세요. 예를 들면 사람은 일을 하는데 훌륭한 의술을 펼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훌륭한 의술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선생님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훌륭한 의사를 끌어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빨리 하게 하는 어떠한 많은 노력을 옆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뭔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삶의 정신, 삶의 철학 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돌아보면은 감사한 뿐이에요. 내가 원주 강원도에 원주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중농 정도의 기주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머리가 좋았고 우리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머리가 참 그래서 6남매를 낳으셔가지고 한 명도 그때 의료가 열악한데도 6남매를 다 길러 특히 우리 큰 누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일생 우리 간호대학을 나오시고 새병원 짓도 3억이나 돈을 냈어요. 자기는 검색에 사시면서. 그래서 우리 집안에 좋은 유전자를 내려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들 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는 뭐 타고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잘 써요. 같이 팀을 잘 꾸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되게 됐어요. 참 감사해. 그래서 난 그건 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있기까지 희생하신 선생님들, 스승들 그런 스승의 정신을 갖고 있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대의 석학으로서 지금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사람 뭐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 때처럼 환자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 사람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같이 치유해주는 거 그것이 일생 지켜온 철학입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네. 그럼요. 그 사람이 본인을 아주 암 걸렸을 때 본인이 제일 공포스럽죠. 인간은 더 그렇죠. 암 걸리면 받는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걸 옆에서 친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 면역 기능이 올라가요. 침체되어 있으면 전체 세포가 침체돼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암에 걸려서 이제 깊이 절망했을 때 면역이 무너지기 쉽고. 그럼요. 네,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힘과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주면 더불어 몸도 살아난다. 그 말씀.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 환자만 해면 그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으냐. 왜 이렇게 얼굴 찡그리냐. 그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싫은 소리 하죠. 그러지 말자고. 근데 병원이 어려우니까 접촉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정말 이 환자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표정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고 상대방 교수나 암 전문 교수 전문가 간호사 그 표정에 따라 암 환자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 한마디가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면역 기능에. 이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하고 환자 본위로 생각하고 좀 의기소침한 사람한테는 격려하고 또 실천해 줘야 돼요. 주사 하나 놓을 때도 감염 안 들어 잘 소독하고 정성 안 아프게 놔주고 그리고 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가족이 괜히 그 사실 아닌 걸 믿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 내가 꼭 말씀하고 싶은 거래요. 이번에 의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가지고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대기 시간이 길고 예약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반성할 거는 우리 의사나 의료진에 있는 구성원들이
직원까지도 환자에게 친절한 거, 환자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 그럼 자기도 고통스럽죠. 나도 치료할 때 보면은 환자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이 정신과적으로 나한테 전이가 된다고요. 예.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잘 감당해야지 환자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상당히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올라갔다. 정말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이게 잘 정부하고 의료에 잘 수습이 안 되면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무슨 내년에 졸업생이 안 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돼요? 구리가 갈 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거 위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안 되죠. 근데 응급학과 하려는 것이 고통스러운 직책이에요. 3D 현상. 이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직책을 맡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좀 수가를 낮게 조정하고 근무 효과를 개선해주고 그래야지 하지. 그런 소위 특수전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아주 남이 안 하는 거. 제가 미국에서 암할 때도 남이 비교적 기피 학문에 속해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기회가 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운이라 할지 운명이라 할지 소명감이라 할지 그런 거로 그렇게 그 트렌드가 발전해가 이제는 암이 가장 선호하는 학문의 한 문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암이 사망하는 거를 봐야 되는 직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암은 완치한다. Cancer can be cured.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암이 발전하는 걸 보고 젊은이들이 많이 암을 전공해요.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 많이 암을 해요. 우리나라 암 치료가 대단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병원에 안 나오고 큰일 났어요. 지역의 거점 대학병원들을 육성하겠다. 그건 좋은 생각이죠. 이런 졸업을 많이 시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서울을 선호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 아니고 지방에서 아이를 기르더라도 그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철학적인 국가 체계의 변화를 이건 날 따라 큰 문제지만 학술원회원 대한민국 학술원회원으로서 의학 분야에서 내 의견이 그렇다 이거죠. 잘 정신 차려서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자꾸 격려하고 근데 이 의료 사태가 때문에 조금 의기가 침체돼 있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거예요. 학문을 의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실 의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알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가서 내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 사태가 이렇게 가면은 현대 의료가 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받아요. 손상을 입는다. 이 구성원이 희망을 잃고 저기 떠나면은 벌써 일본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젊은 의사들이. 그게 큰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 정책을 좀 타협을 해서 증원을 좀 소소히 하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생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난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죽음을 생각하면 참 이게 엄중한 일이에요. 죽는 걸 갖다 편안하게 물론 난 장기 기증을 다 하나 교통사고 주가는 여사로 되면 내 장기 전부 기증하고 장기 서약한 사람인데 카드 갖고 다니죠. 그래서 죽으면 뼈는 죽은다. 근데 그냥 심장이 쓴 다음에 기증할 수 있는 거는 심장형제를 기증할 수 있는 간도 안 되고 각막밖에 없어요. 각막. 근데 각막 띄워서 기증하려고 하려고. 생명처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늙고 보면은 돈 그런 거 명예 내 나이 되면 명예 다 소용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살고 그래도 자기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생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이 되면 같이 일하는 동료나 후배자, 제자들이 스승으로 생각해 주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